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일본이 6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의 사국에 선출됐습니다. 유엔 총회는 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단독 후보로 나선 일본은 184표를 받아 비상임의 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상임의 사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는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그는 이어 일본은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안보리가 소기의 역할을 하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비상임의 사국에 선출되자 또다시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본의 자신만만한 태도가 계속되자 몽골 정부에서 일본은 비상임의 사국의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요즘 주장하는 상임의 사국 선출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몽골 정부는 이제부터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지지할 것이며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외국을 부를 때 영어나 현지 발음대로 부르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몽골어로 한국을 뜻하는 솔롱고스는 무지개가 뜨는 곳이라는 의미죠. 그만큼 두 나라의 인연이 다채롭고 깊다는 뜻이 아닐까요? 지난달 31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정부 청사 집무실에서 본지와 만난 루브산남스라인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는 두 나라의 특별한 인연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몽골인민당 총비서대행과 내각 사무처 장관 등을 거쳐 지난해 취임해 내각을 이끌고 있는 젊은 지도자입니다. 몽골은 아시아 국가 중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통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국경을 맞댄 중국이 뒤늦게 곤욕을 치르는 와중에도 순조롭게 일상 복귀 절차를 밟고 있죠. 어용 에르덴 총리는 지난해 초부터 신속하게 전국적인 백신 접종을 실시한 것이 주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몽골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향한 강력한 지지에 일본은 오히려 한국을 향한 몽골의 투표권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일본이 상임의 사국에 포함되려면 유엔 헌장을 개정해야 하는데 유엔 헌장의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유엔 헌장을 개정하려면 상임의 사국 5개국이 모두 동의해야 하고 193개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특히 상임의 사국에 현재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가 있어 일본의 상임의 사국 진출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인데 갑작스러운 몽골의 지지에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보란듯이 자신들이 한국을 지지하는 것은 한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한국과 몽골 민족은 뿌리가 같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현재까지 한국과 몽골을 잇고 몽골이 한국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태준 열사입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성산인 자이슨 자락에는 이태준 열사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몽골에서 신이로 불렸던 의사 이태준을 기리는 곳입니다. 이태준은 1911년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제2회 졸업생 6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재학 시절 도선 안창호 선생을 만나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부주석을 지낸 김규식 박사의 권유로 1914년 몽골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몽골 환자들을 치료하며 독립운동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중 1921년 몽골을 삼키려던 일본군과 손잡은 백러시아군에 체포돼 38세로 자이슨 자락에서 생애를 마칩니다. 지금까지도 몽골인들은 이태준 열사를 자신들을 살려준 의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10년대 몽골 인민들 70에서 80%가 감염돼 고통받았던 성병을 치료해준 인물이 이태준 열사입니다. 이태준은 성병에 감염돼 목소리를 잃어버린 몽골인들의 목소리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당시 몽골인들은 라마교 등 전통적인 의술에 의존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근대 서양의학의 세례를 최초로 몽골인들에게 전수한 이가 이태준이었죠. 당시 독일 의학자 에릴리히가 발명한 화학요법 매독치료제인 살바르산이 이미 상용화된 시절이었습니다. 그 결과 1910년대 후반 이태준은 몽골인들에게 극락세계에서 내려온 열의 불이자 신인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이후 이태준은 몽골의 마지막 국왕보그득한 8세의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몽골 왕실과 왕족의 신뢰를 한몸에 입으며 1919년 7월 이태준은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가장 높은 등급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에르덴인 오치를 하는 국가훈장인데 귀중한 금강석이라는 뜻입니다. 이태준이 몽골인들의 삶의 금강석처럼 빛나는 귀중한 존재였던 셈입니다.
당시 이태준 열사는 몽골에서 인정받는 의사의 삶을 살면서도 삶과 죽음은 모두 항일 독립운동으로 일관했습니다. 독립군 무관학교를 건설하기 위한 꿈과 독립운동 자금 운송을 떠맡았던 것은 모두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의사로서 몽골 인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한몸에 받았음에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고 항일 독립운동 전선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스스로 의열단에 가입했고 한인사회당 비밀연락원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그의 항일 독립운동을 향한 치열한 삶 앞에 절로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몽골인들은 이태준 열사뿐 아니라 한국인들과는 뿌리가 같다고 생각하며 굉장한 친밀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한국과 몽골은 갈 수 없는 땅으로까지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양국의 수교가 이뤄지며 직항로가 열렸고 현재는 약 4만여 명의 몽골인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최기호 올란바토르 대학 총장은 한국과 몽골은 언어, 인류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말에는 많은 몽골어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부산의 자갈치 시장. 과거 이곳이 자갈밭이어서 그렇게 불린다는 설도 있지만 최 총장의 해석은 다릅니다. 물고기를 뜻하는 몽골어 자가스의 직업을 뜻하는 몽골어 치가 합성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갈치 시장은 물고기를 파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쯤 됩니다. 최 총장은 한참을 가다는 말의 어원도 몽골의 역참제도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몽골 제국이 정비한 역참제도에서 역참과 역참 사이의 거리가 한참인데 이게 먼 거리여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변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총장은 초기 고구려의 위치를 놓고 설이 분분하다. 하지만 그는 고구려가 동몽골 땅에서 나라를 열었고 지금도 언어, 인류학적으로 몽골이 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확신한다 고 말했으며 그는 일본이 한국과 8촌쯤 된다면 몽골은 4촌뻘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몽골이 한국에 호감을 느끼는 것은 단지 이태준 열사와 가까운 민족뿐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며 한국은 몽골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그 후 몽골에도 한류의 바람이 불며 양국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생각보다 몽골에는 한국의 문화가 빠르게 깊게 자리 잡았는데요. 대표적으로 편의점 CU가 몽골 진출 약 4년 만에 200호점을 달성하며 빠른 속도로 점포 확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기업이 해외에서 200호점을 개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4월 CU는 몽골 보양트 오카 국제공항 인근 주택가에 위치한 CU 보양트 오카점을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CU가 몽골에 첫 진출한 2018년부터 100호점을 개점하기까지 약 26개월이 소요됐고 200호점까지는 18개월이 걸렸습니다. 무려 한 달에 5.6개의 점포가 문을 연 것입니다. 이로써 CU는 몽골 편의점 업계에서 점포 수 기준 7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게 됐습니다. 하루 평균 손님은 한국의 3배인 1000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몽골의 인구가 300만 명대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CU가 몽골에서 짧은 기간의 점포를 크게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형 편의점 모델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켰다는 설명입니다. 기존에 몽골에서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한편 한국은 한국의 산림보건 기술로 몽골 사막에 녹색 희망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산림청은 몽골 사막화 지역의 숲과 도시숲을 성공적으로 조성함으로써 현지 전역의 나무 심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지난해 말 밝혔습니다. 앞서 산림청은 2007년 한국몽골 그린벨트 사업단을 꾸려 1단계 사막화 방지 조림과 2단계 조림지 이관 및 도시숲 조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결과 몽골 사막화 지역에는 3,046헥타르 규모의 숲이 조림되고 수도 올란바토르에는 40헥타르 규모의 도시숲이 조성됐습니다. 이는 춥고 건조한 날씨와 방목 가축 피해 등으로 식목이 자라기 어려운 현지 여건을 한국형 산림보건 기술로 극복해 몽골의 녹색 희망을 전파한 성공 사례로 주목받습니다. 이에 지난 3월 공식 석상에서 몽골 환경관광부 장관은 한국은 한몽 그린벨트 사업으로 몽골의 사막화 방지와 토지오염 방지에 기여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한국 산림청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 유지를 희망했습니다. 또한 몽골 국민에게 사막지역에서도 나무 심기가 가능하다는 희망과 교훈을 줬다는 점에서 산업이 갖는 의미가 크다며 산림청은 앞으로 이어질 한몽 산림협력 3단계 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한국의 산림보건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몽골은 한국인에게 2024년 말까지 무비자 무격리로 90일까지 머물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추며 코로나 유행 전처럼 양국의 교류 수준을 회복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몽골 양국의 협력이 계속되기를 응원합니다. 어느덧 우크라이나 사태가 4개월 차에 접어들며 러시아 제재를 하던 서방이 러시아의 에너지가 끊기자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적 유가 상승이 지속되고 물가 상승이 가속화되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 의사를 밝히며 원유 증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출범 이후 미국의 중동 지역 혈맹이던 사우디와 좋지 않은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그 결과 사우디 원유는 달러 구매만 가능하지만 그 틈을 중국이 놓치지 않고 페트로 위안화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 방문과 관련해 나는 국제회의에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은 GCC+3 정상회의가 공식 목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빈 살만 왕세자는 회의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회에 참석을 계기로 마주치거나 하더라도 공식 회담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 사우디에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상황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우디 원유 증산을 기대하던 서방 국가들은 실망감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럽을 비롯한 러시아 에너지 수입 감소로 고통을 받는 서방 국가들은 원전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원전 건설을 계획하는 나라 중 가장 의외인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앞서 미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 또한 친환경 에너지 시대의 도래에 석유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고 원전 건설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12조 원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우디의 원전 수주를 한국이 맡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사우디 정부는 한국의 첫 원전 수출 사례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 운영과 가격 경쟁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출 계약을 따낸 뒤 186억 달러, 약 22조 원의 한국형 원자로 사기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국의 원전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미국이 한국과의 원전 동맹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기술 동맹을 강조하며 동시에 원전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며 원전 동맹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국제 에너지 불안의 유일한 대체원인 원전 카드를 잡아야 해 한국과의 원전 동맹이 불가피하며 한국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동맹이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원전 역시 원천 기술이 모두 미국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과 원전 동맹을 유지한다면 원전 수주 시장에서 한국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원전 시장에서 없어진 만큼 한국의 원자력 발전 경쟁국은 프랑스 정도뿐입니다. 전문가들도 한국과 미국 양국이 원전 동맹을 통해 세계 원전 건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수출 걸림돌이던 원전의 원천 기술에 대한 지식 재산권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원전 세일즈의 성공 여부는 기술력 못지않게 외교력이 중요하다면서 동유럽 등 미국과 우방 관계를 더욱 돈독히 가져가길 원하는 국가들에서 원전을 수주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의 원전 동맹이 가시화되자 갑자기 일본이 안절부절하기 시작하는데요. 앞서 미국의 최대 원전 건설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일본의 도시바에 2005년 인수됐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1886년 조지 웨스팅하우스에 의해 창립되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역사를 썼던 기업입니다. 한국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 건설도 이 회사가 기술을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가전제품을 시작으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기반이 흔들리며 2005년 원전 부문 매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는 2005년 일본 도시바에 인수되며 기업 가치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인수 경쟁에서 도시바는 예상 가격 17억 달러의 3배에 달하는 54억 달러를 써내 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가격은 웨스팅하우스 연간 영업이익의 37배에 달했습니다. 도시바는 한국 기업에 치받쳐 가전 부분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주고라도 원전이라는 신규 사업에 뛰어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도시바가 인수한 직후 2006년만 해도 웨스팅하우스의 미래는 희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부터 기술적 결함이 계속되며 미국의 엄청난 역사를 자랑하던 원전 건설 기업이 손쓸 겨를도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동일본 대지진이었습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6기 중 3기에서 멜트다운이 발생했는데 멜트다운이 된 원자로 3기 중 2기는 도시바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웨스팅하우스는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후 일본은 가동 중인 50개 원자로를 폐쇄했고 다른 국가들도 원전 계획을 재검토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원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의 실적이 악화했고 이런 가운데 2015년엔 회계 부정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중국에서 진행됐던 원전 건설에서도 치명적인 기술 결함이 발견되어 공사기간이 3년이나 지연되며 중국으로부터의 반발을 받아 웨스팅하우스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도시바는 기술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도시바의 기술 결함이 끊이지 않고 발견되자 웨스팅하우스와 도시바는 동반 추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결국 웨스팅하우스는 파산 신청을 단행했고 캐나다 사모펀드인 브룩필드 비즈니스 파트너스에 인수됐다고 보도됐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최대 기술 우방국이던 일본에 매각되었던 미국의 최대 원전 건설 기업이 불과 12년 만에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제3국에 재매각되는 수모를 겪은 것입니다. 심지어 도시바는 자회사였던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손실 7천억 엔 약 7조 원을 떠안았고 자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습니다. 결국 인수 금액 회수는커녕 부채마저 떠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의 기업의 수모를 안긴 문제를 시작으로 현재 한국과 미국의 원전 동맹을 보며 미일 기술 동맹이 흔들릴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걱정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화한 원전동맹 관련 후속 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은 8일 한국을 방문해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KPS 등 전력 공기업,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차례로 비공개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은 한미 기술 및 원전 동맹을 등에 업고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핀란드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정 사장은 핀란드의 원전 기업과 손을 잡고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정 사장은 전날 핀란드를 방문했고 핀란드 최대 에너지 기업인 포텀과 회동을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원전 시장에서 핀란드는 중요한 국가로 평가받습니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핀란드는 현재 34% 수준인 원전 발전 비중을 6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핀란드는 이 과정에서 2029년 5월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중단할 계획인데 기존 원전 수명 연장과 원전 추가 건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핀란드는 전력 수급 계획도 전면 재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핀란드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나토 가입을 추진했는데 러시아에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달 14일부터 핀란드로 향하는 전력 공급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작년 기준 핀란드는 전체 전력 사용량의 14%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핀란드는 이웃 국가 스웨덴에서 전력을 수입해오겠다는 계획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체 전력 발전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있는 체코와 폴란드 두 국가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장관의 취임 후 첫 출장 국가가 되는 체코는 현재 남동부 두코바니와 테물린 지역에 2040년까지 1200메가와트급 가압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하는 사업인 8조 원대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4년까지 최종 사업자를 선정, 설계 및 인허가를 취득하고 2029년에 건설에 착수해 2036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이 원전을 환경기후 친화적인 지속가능한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1기 외에 최대 3기 원전을 더 발주할 계획입니다. 폴란드도 EU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전체 발전량의 8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폴란드에는 현재 원전이 없습니다. 이에 폴란드는 2033년까지 루비아토보, 코팔리노 일대에 첫 원전을 건설하고 2043년까지 5기를 더 건설해 설비용량 최대 9,000메가와트 규모의 원전 6기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폴란드 원전 건설 사업 규모는 4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사우디 원전 수주를 시작으로 미국과의 원전 동맹을 구축해 세계 원전 시장 선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단독 수주가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미국은 지금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자국 기업 웨스팅하우스를 지키기 위해 원천 기술을 무기 삼아 동맹국들만이 원전을 건설할 수 있도록 조치할 가능성이 상당해 현재로서는 한미 원전 동맹을 견고히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